세계 질서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은 이곳과 손잡기 위해 줄을 설 겁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이미 이 국가에 올인했습니다. 40년을 국제정치에만 몰두해온 그는 그의 마지막 강연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의 갑작스런 발언에 전 세계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나라가 준비해온 비밀 무기들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걸쳐오면서 굴복하지 않는 DNA를 가진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세계 질서를 바꾸고 강대국들이 줄서게 만든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비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우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와 안보 전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의 핵심 관료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과 세계 강대국의 관계, 특히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는지 자연스럽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날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온 최상위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자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었고 세계 질서를 논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국은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지만 중심에 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기술은 빠르지만 결국 따라가는 나라, 제조는 강하지만 설계와 기준은 강대국이 정한다는 인식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는 아무 설명 없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략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 사이에 작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현실은 이렇지. 하지만 교수는 그 화면을 오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자료로 넘어갔고 그때부터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와 기술이 겹치는 지점이었습니다. 군사 장비와 첨단 산업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고 세계 강대국들의 대응 순서가 차례로 표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예상보다 앞쪽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 역할처럼 보였지만 자료가 한 장씩 추가될수록 그 위치는 점점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조용히 메모를 늘려갔고 유럽 학생들은 서로 자료를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 학생들인 저와 몇몇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아직은 과장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을 뿐이라는 기존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평가나 의견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과 수치만을 차분히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국가의 결정이 지연되면 어떤 공급망이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이 군사와 외교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간에 한국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이름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저 스스로도 그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직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의 그림이 실제 작동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리고 한국이 준비해온 결정적인 무기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그 다음 순간부터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교수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을 먼저 꺼냈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통신 군사 지휘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이는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병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미국의 최신 군사 시스템과 세계 강대국들이 운용하는 정보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심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일한 생산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표시가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특정 부품이나 소재가 일시적으로 한 나라에 몰릴 수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과거 그런 시기가 있었고, 우리는 그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한국이 경쟁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바뀔수록 그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교수는 공급망이 끊겼을 때의 파급 효과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떤 산업이 멈추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군사 체계가 제한되며,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외교적 선택지가 사라지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일본과 유럽은 더 빠르게 선택지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여유롭던 표정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화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끼리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왔던 기술력과 정밀함이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결정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여기서도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데이터를 덧붙였습니다. 특정 국가들이 동시에 같은 나라를 향해 계약을 요청한 시점과 그 이유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기가 커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럴수록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에 나서서 주도권을 잡지 않았지만 모든 국가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늘 전략과 계획으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배워왔고, 미국은 힘으로 질서를 관리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쪽과도 닮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세계 강대국들이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어느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얕보는 시선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이해하려는 눈빛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 설명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국이 무엇을 준비해왔기에 이런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겉에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강의의 핵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핵심이 공개되는 순간, 한국을 바라보던 일본과 미국, 그리고 다른 세계 강대국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중반을 넘어서자 교수는 시선을 산업에서 사람으로 옮겼습니다. 기술과 군사력, 공급망의 숫자를 충분히 쌓은 뒤에야 그 숫자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왜 어떤 국가는 주저하고 어떤 국가는 바로 움직이는가? 그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강의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 나라의 과거 선택을 나열했습니다.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군사적 긴장, 글로벌 팬데믹 같은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지나갔고, 각 나라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제시됐습니다. 일본의 선택은 언제나 신중했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상황을 관리하려 했고, 유럽은 내부 합의를 우선시했습니다. 이 설명만 놓고 보면
모두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위기 목록 옆에 한국의 대응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고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였으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시스템을 확장하는 선택을 반복해왔다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그 선택들은 단기적으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학생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인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미국 학생들조차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경쟁력을 결과로만 평가해왔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결정의 방식까지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잘 쌓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사고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교수는 여기서 다시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위기 때마다 늘렸던 투자 규모와 그 시점, 다른 나라들이 동시에 줄였던 항목들을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강의실 안의 상식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이라는 믿음,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큰 나라가 결국 판을 정리한다는 생각이 더 이상 맞지 않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서 유난히 크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나라라고 배워왔고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세계 질서가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강의 안에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선택을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한 문화나 기질만으로 설명되기에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관된 행동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더 깊은 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본 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쌓아온 단계였고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한국을 세계 강대국들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올려놓는 결정적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의의 흐름이 분명히 바뀌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 변화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도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는 이쯤에서 흐름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도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설명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의실 전체에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가가 아니라 검증의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화면에는 숫자가 아닌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의 실제 가동 능력이었습니다. 연간 생산량, 월별 웨이퍼 투입량, 수율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신규 공정 전환 후 양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 기업은 최신 공정 기준에서 공정 전환 이후 평균 6개월 이내의 안정 수율에 도달했고, 같은 시기 다른 국가의 주요 기업들은 1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는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데, 한국은 이미 월 단위 공급 계약을 맞출 수 있는 생산 속도를 확보하고 있었고, 다른 국가는 여전히 분기 단위 계획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비교표로 드러났습니다.
이쯤에서 강의실에서는 조용한 재확인이 시작됐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어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수치가 틀리다면 바로 반박할 수 있을 텐데, 자료를 찾아볼수록 화면, 속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점유율 대신 에너지 밀도, 대비 안전 기준 통과율과 프리미엄 브랜드 내부 테스트 결과 반영 비율이 제시됐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동일한 에너지 밀도 조건에서 내부 단락 발생률이 경쟁군 대비 절반 이하였고, 이 수치는 단순 실험실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양산 모델 기준으로 누적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고급 전기차 브랜드가 신차 개발 단계에서 최종 배터리 공급사를 확정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평균적으로 경쟁사보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먼저 확정됐고, 이는 단순 납품이 아니라 차량 구조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구조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는 조선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납기 오차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난이도 가스 운반선에서 한국 조선소의 평균 납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주 수준. 반면 경쟁국은 수개월 단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빠르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현장 통제 능력이 숫자로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팬데믹, 자재 수급 차질, 인력 이동 제한 같은 조건에서도 한국 조선소는 전체 공정 중 중단 구간을 국소화했고, 그 결과 전체 일정은 유지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더 이상 고개를 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의심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는 인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는 방산 분야를 꺼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출액이나 계약 규모는 뒤로 밀렸습니다. 대신 계약 체결 이후 첫 실물 인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 비교됐습니다. 한국은 수개월, 다른 주요 방산국들은 수년이 기본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공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도 전시를 가정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운용 중인 장비를 기반으로 개선과 수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구조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결과를 보고 있었지, 한국이 항상 준비된 상태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강의실의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왜 한국은 4개의 완전히 다른 산업에서 동시에 이런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교수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수치와 기록은 전부 공식 자료이며, 이것들은 비밀무기의 결과일 뿐, 비밀무기 그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놀라움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남은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준비를 해온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때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책 문서와 군사 관련 공개 자료를 함께 꺼냈습니다. 비밀 문건이나 내부 자료가 아니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따로 연결해 보지 않았던 기록들이었습니다. 국방 계획, 산업 전략, 기술 투자 방향, 인력 양성 구조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자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위협이 드러난 뒤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이미 대비를 시작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또한 과장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수많은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왔고,
미국과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계획의 존재가 아니라 실행의 밀도를 비교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목표가 실제 예산과 인력 배치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권 변화나 외부 압력에도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강의실 안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특정 기술 하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군사와 산업, 외교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가 오면 즉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체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고 오히려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소평가돼 왔습니다. 일본 학생인 저에게 이 부분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제도와 규칙을 중시하고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움직이는 방식을 이상적인 모델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최소한의 합의만으로도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유지했고, 그 결과가 쌓이면서 선택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수십 년이 지나자 결정적인 격차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여기서도 결정적인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구조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몇 개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동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마다 한국은 늘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서서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따르는 것도 아닌 빠질 수 없는 연결점의 역할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제 부정의 기색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하는 눈빛이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세계 강대국들이 왜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있는지, 왜 과거처럼 압박이나 무시로는 해결되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한국이 만들어 놓은 구조의 외형일 뿐이며, 이 구조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따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다음 설명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강의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강의실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도 점유율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놀라움이나 의심이 표정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대신 모두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기술과 수치가 우연히 한 나라에 모였을 리는 없다는 생각. 그리고 이 네 개의 산업이 각자 잘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감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산업별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던 공통된 조건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네 개의 산업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방산.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교수는 이 네 개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위험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능이나 생산량이 아니라 신공정 도입 시점과 대량 양산 전환 시점 사이의 간격이 비교됐습니다. 한국은 기술 검증이 끝나면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생산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일본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 시장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벽한 안전을 기다리기보다 관리 가능한 위험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쪽을 택해왔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조금만 판단이 늦어져도 시장을 잃을 수 있는 영역이었고, 한국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빠르게 양산에 들어가는 선택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결과 축적된 데이터가 다음 세대 배터리로 이어졌고, 이 순환 속도가 경쟁국보다 현저히 빨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교수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은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치명적인 실패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지자 강의실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조선 분야의 설명에서 그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공정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문제가 생겨도 전체를 멈추지 않고 부분 수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수십 년간 위기와 경쟁 속에서 다듬어진 결과였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이 특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무기는 실전에서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실전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생산분에 즉시 반영돼야 합니다. 한국은 이 피드백 주기를 산업과 군이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같은 장비라도 짧은 시간 안에 성능과 신뢰도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야가 달라도 한국은 언제나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통제 가능한 위험을 먼저 감수하며 실행을 통해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다시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방식 말입니다. 교수는 이 방식을 한 나라의 성격이나 문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실패를 개인이나 단일 기업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흡수하는 구조. 그래서 다음 도전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구조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강의실 안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러움이나 경계가 아니라 분석과 계산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흉내낼 수 있을지, 혹은 이 구조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진 기술력과 신중함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는 속도와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제때 쓰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강의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것은 한국이 가진 비밀 무기의 외형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 비밀 무기는 특정 기술도 특정 산업도 아니며 앞으로도 한 가지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이 왜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마지막 퍼즐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각 산업별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 지표와 내부 기준이 차례대로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를 만들어낸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요. 먼저 나온 것은 전기차 배터리였습니다. 교수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터리 셀 하나가 견뎌야 하는 에너지 밀도 대비 안전 기준을 꺼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주행거리가 부족해지고, 그 기준을 넘으면 내부 단락과 발화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내부 단락 발생률을 낮춘 기록이 수년간 누적돼 있었고, 이 수치는 시험용 샘플이 아니라 실제 양산 차량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의심했습니다. 실험실 기준이 아니라 양산 기준이라면 불량률과 편차가 커지기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했느냐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그 질문에 답하듯 셀 내부 구조와 공정관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동일한 화학 조성이라도 전극 코팅 두께 편차를 극도로 줄이는 공정이 적용돼 있었고,
그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세간 성능 편차가 경쟁군 대비 현저히 낮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이 차이는 리콜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먼저 확정하는 이유가 기술 문서로 납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건 마케팅 수치일 뿐이라는 생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이번에도 점유율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대역폭 메모리가 요구하는 대역폭 처리량과 발열 관리 기준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 아니라 초당 처리되는 데이터 흐름을 버텨야 하는 구조물에 가깝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초당 처리량이 증가해도 발열 증가폭을 일정 수준 안에서 억제하는 구조를 이미 확보했고, 이 기록은 대량 생산 기준에서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는 바로 그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설계만으로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불량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고 수율을 안정화시키느냐가 핵심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공정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안정 수율에 도달한 기록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왔고, 이 속도 차이가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쌓인다는 표현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배터리에서 느낀 납득이 메모리에서도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분야로 넘어가자 교수는 또 다른 기준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선박 성능이 아니라 납기 오차와 공정 중단 비율이었습니다. 고난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질 수 있는데, 한국 조선소는 전체 공정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국소화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겨도 전체를 멈추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팬데믹과 공급망 혼란 시기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조선소가 일정을 재협상하는 동안 한국은 공정을 재배치해 납기 자체를 유지하거나 앞당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방산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무기 성능은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교수는 실제 전력화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실전 운용 이후 발생한 개선 주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장비는 도입 이후 실전 운용 데이터가 빠르게 피드백되고, 그 피드백이 다시 생산과 개량으로 연결되는 주기가 짧았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같은 장비라도 운용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형태를 보였고, 이는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치가 맞느냐를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배터리, 메모리, 조선, 방산이라는 완전히 다른 산업에서 같은 방식의 강점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결과에서 원인으로, 점유율에서 구조로, 숫자에서 결정 방식으로 말입니다. 교수는 아직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수치는 비밀무기의 결과일 뿐이며, 그 비밀무기 자체는 아직 강의의 중심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놀라움의 단계가 아니라 이해와 두려움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간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수는 강의의 마지막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각광받는지, 왜 미국과 세계 강대국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특정 산업이나 기술 목록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조선과 방산이라는 4개의 축을 통해 한국의 능력치를 숫자로 확인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처럼 보였던 수치들이 자료를 다시 확인할수록 그대로였고 검증을 거칠수록 오히려 보수적인 숫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을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4개의 전혀 다른 산업에서 같은 나라가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단어만 남았습니다. 준비. 한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움직여 있던 나라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에서 공정 미세화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 한국은 이미 차세대 메모리 구조에 투자하고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 안전 문제가 반복될 것을 예상했을 때 열폭주 억제 기술과 분리막 설계에 가장 먼저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조선과 방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상에너지 수송이 다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전부터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만 집중했고, 유럽의 방산 생산 라인이 축소되던 시기에도 한국은 상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두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을 키운 나라였기 때문에 공급이 끊기는 상황과 납기를 맞춰야 하는 압박을 일상처럼 다뤄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 순간 강의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오래 준비해 온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갑자기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그 준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선택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선택할 때 말을 잘 듣는 나라보다 없으면 안 되는 나라를 먼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바로 그 없으면 안 되는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강의실 안에서는 더 이상 반박이나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운이나 외부 도움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일본을 포함한 어떤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이 구조를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전성기가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 온 방식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기술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산업에 묶이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교수는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을 이긴 나라가 아니며 강대국이 함부로 선택할 수 없게 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국을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보게 된 자신을 느꼈습니다. 세계 질서는 이미 바뀌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났지만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각자 방금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흥분이나 감탄보다는 계산과 재정렬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이 강의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 운이 좋았던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탄 나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워온 교과서적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니 그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어느 한 시점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고 지금도 작동 중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기술력은 여전히 높고 기초과학과 장인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점점 더 느려졌고 그 느림이 안전이 아니라 정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면 통제하는 방법을 먼저 찾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일단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를 숨기지 않고 다음 선택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이 반복이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방산에서 동시에 나타난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몇몇 학생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한국 기술을 포함하지 않은 시나리오의 위험성, 그리고 지금까지 세웠던 전략을 어디서부터 다시 짜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런 대화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의 진짜 목적은 한국을 찬양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각 나라의 엘리트들에게 이미 바뀐 세계의 기준을 정면으로 들이밀기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 한국이 놓여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강의실을 완전히 나서며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도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앞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올인했다는 표현 역시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해진 나라가 아니라 준비를 멈추지 않은 나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점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세계 질서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다시 이 강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정 문장이나 수치 때문이 아니라 그날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든 국제회의를 보든 어떤 산업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흐름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질문의 답을 찾는데 예전처럼 억지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이야기할 때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논할 때도, 에너지, 운송이나 방위 협력 이야기가 나올 때도 한국은 이미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끼워 넣은 이름이 아니라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질서는 선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조약이나 연설이 아니라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이어지느냐에 따라 조용히 이동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결 지점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을 이긴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 함부로 계산할 수 없게 된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확해 보였습니다. 압박으로 방향을 바꿀 수 없고 대체로 밀어낼 수도 없으며 무시했다가 뒤늦게 붙잡을 수도 없는 위치. 그것이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기술 하나 때문도 운 하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위기가 오면 실행하며 실행의 결과를 다시 다음 준비로 돌려놓는 그 끈질긴 반복이 결국 나라의 성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느 진영에 속한 나라로도 간단히 분류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전략 문서와 산업 계획 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독립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올인했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한국을 부러워하거나 경계하는 입장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구조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을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바뀐 세계 질서를 가장 먼저 구조로 증명해낸 나라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세계는 누가 가장 크냐가 아니라 누가 멈추지 않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은 조용히 답을 내놓았고 세계는 그 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강대국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이유이며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빈 표현이 아닌 이유입니다.